네, 시장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해야 될 텐데 지금 뭐 채팅창을 보니까 네. 최임 앵커님이 없어서 좀 허전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허전하세요? 아니요, 전 충분히 배우고 계신데요. 아마 지금 댁에서 네.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불안하실 것 같아요. 정태근 팀장님은 정말 좋은 게 항상 네. 솔직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전략 한번 짜볼게요. 일단은 지금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는 역시나 오늘도 이제 코스피가 0.2% 플러스, 코스닥이 약세입니다. 0.3% 마이너스인데 어제도 그렇고 코스피가 최근에 좀 강세, 그리고 코스닥 네. 쪽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 흐름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런 흐름 조금 이어질까요? 저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오늘 그 시장의 주제는 저는 가시방석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아슬아슬한 어떤 그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100포인트 부근에서 일단은 잘 버텨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기분 좋은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방석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을 안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헝다 이슈라든지 그 미국 셧다운 이슈, 이런 부분들은 전일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최근 일주일 동안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뭐 국채금리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NBC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을 참고하게 되면 হঁ다 이슈에 대한 얘기가 계속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헝다 이슈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동안은 그렇게 중국의 CDS 프리미엄이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9월 20일부터 지금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난다라는 건 불안감이 조금 있다라는 걸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예.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헝다 이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이슈가 예전에 그리스 같은 경우 디폴트 사태가 발생되면서 그 시장의 영향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2012년, 2013년 그 동대에 많이 컸었는데, 뭐 거기에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공통점이 부채 이슈라는 부분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결국 셧다운도 부채라는 이슈고, 디폴트도 이슈였고, 디폴트도 부채라는 이슈가 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헝다 같은 경우도 결국은 부채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 금융시장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뭐 헝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국은 토지는 국가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헝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300만 명의 종업원하고, 그다음에 중국 국영은행에서 빌린 부채, 그리고 이제 집담한 부동산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빼게 되면 껍데기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부채가 350조, 하나로 350조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부채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뭐 800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가 또 헝다 같은 경우 또 이 자산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껍데기만 있고 지금 부채만 있는 상황인데, 이 부채의 100%가 지금 중국의 국영은행이기 때문에 만약에 헝다 이슈가 좀 터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조금 문제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네. 플러스해서 연쇄적으로 헝다 같이,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디레버리징의 스탠스를 계속 네네. 가져간다고 하면 헝다 같은 비슷한 상황에 네네.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 네.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많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예. 중국의 부동산 소위 말하는 개발업체들 같은 경우 최근까지도 파산한 사례가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규모가 헝다처럼 많이 크지 않다 보니까 예. 도드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불씨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상황이고, 거기서 어찌 보면 그 불씨가 좀 커진 게 제가 볼 때는 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용히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인민은행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공급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헝다가 쓰러지게 된다라면은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도 민심에 대한 부분도 신경 안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원할 가능성이는 있겠지만은, 계속 돌아오고 있는 이자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달러 부채라든지 그리고 중국 자체 위안화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찌 보면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불안 요인들이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환율. 환율. 네, 그 22일 날
있었던 FOMC에서 2023년까지 금리 전망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별일이 없게 되면은 환율이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렸는데 23일 날 당일만 환율이 정강 후약으로 끝이 나게 되면서 좀 그러니까 하락으로 전환된 것처럼 예. 보였지만은 결국 어제까지 보게 되면 환율이 여전히 우상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1,180원 이상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아마 시장을 조금 뒤흔드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외 요소들뿐만 아니라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일 FOMC에서 뭐 저는 덜 매파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비둘기 파적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뭐 똑같은 얘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덜 매파적인 거하고 비둘기적인 부분은 저는 좀 틀리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덜 매파 그래서 시장에서 해석을 하기에 비둘기파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건 여전히 미국 달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 그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 국채금리 이슈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영향으로 해서 달러 강세, 그러면서 원화 약세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상승적으로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만약에 환율이 또 상승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예.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액션을 안 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달러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원화가 약세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이게 또 잘 아시지만 국내에 있는 또 부동산, 국내에 그 시장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부채 문제가 또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환율과 연관해서 아마 한국에서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예. 1,180원을 상회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번 11월 달 같은 경우도 두 번째 금리 인상이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1,180원이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국채금리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그와 반대로 이제 원자재 섹터인 철강이라든지 건설 섹터가 23일 이후에 조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왜 짚어보냐면은 그동안 어쨌든 시장이 버팀목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삼성전자, 현대차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 중심한 철강이었고요. 그리고 GS건설을 중심한 건설, 기계 섹터가 어쨌든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쪽에서 이 원자재 섹터가 좀 약세로 전환이 되게 된다라면은 예. 시장의 버팀목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봤을 때 투심이 조금 꺾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저는 7월 달부터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씨가 될 만한 것들에 예.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인베스팅 기준으로 달러당 환율을 봤을 때 네네. 달러당 1,177원 97전 네네. 요 정도가 지금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80원을 좀 네네. 조심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섹터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볼게요. 네네. 어떤 섹터를 좀 보거나 조심해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섹터 같은 경우는 예. 뭐 큰 쪽은 금융, 그리고 조금 이제 섹터가 될까요? 섹터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 우주항공 쪽으로 한번 다음 순환매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쏠림 현상이라고 또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를 많이 다뤘듯이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쪽으로 너무나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또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수소 중심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승은 하고 있어요.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밸류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나 많이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울기가 문제라는 거죠. 방식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꺾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게 되면서 예. 계속 따라간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컨텐츠라든지 남북 기업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남북 기업주는 또 미상 발사체가 동해서 발사가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또 조정의 핑계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경우는
아까 그 2차 전지와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의 어떤 주도 그러니까 관심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업종으로서 봤을 때 시가총액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으로서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원격 진료라든지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요거는 뭐 개별 종목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 현재 쏠림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다라기보다는 예. 선택지가 많이 좁아져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게 되면은 물론 지금 국내에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항공여행지 여행지가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 실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 섹터들, 그러니까 항공 여행에서 좀 더 확대를 시켜보자면은 또 면세점이라든지 그리고 위드 코로나 결국 마색을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입술 주변에 사용하는 색소 화장품 같은 이런 종목들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도 현재 그렇게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예. 어쨌든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종목들 쪽으로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쪽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되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시장 전략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철강이라든지 건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국제금리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서 원자재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꺾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철강 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나온 뉴스로는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합참 쪽에서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네네. 발사했다. 그게 뭔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되지만 김여정 담화 사흘 만에 네네. 이런 발사체가 발사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네. 지금 개장 전에 아난티 같은 경우는 3.5% 밀리면서 대북 관련주들은 하락하면서 지금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점. 여기에 이제 플러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쏠림 현상. 어쩔 수 없이 버스가 가니까 2차 전지, 뭐 수소 등등의 가파른 상승세 버스를 탑승하기는 하지만 네네. 언제 버스가 멈출지, 파티가 멈출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부산을 가기 위해서 KTX를 탔지만 예. 언제든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게 지금 불안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서대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들 이런 부분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뭐 남북 기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아난티가 3% 하락 출발하듯이 신원 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시세가 강했거든요. 신원도 지금 현재 3.7% 약세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 테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4월 달에 이미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폭발적인 시세가 또 연출이 되기에는 너무나 약하다라는 부분들 단기적인 반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려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 끝이 날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남북 기업체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컨텐츠주는 오늘도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네네. 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버키 스튜디오, 쇼박스 등등 1%에서 3%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컨텐츠주들도 계속 상승 흐름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오징어 게임이 계속해서 상부적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승 추세는 계속 지속이 당분간 된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걸 뭐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뭐 인기가 높기도 하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문 열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더 구체적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